임미현의 아침 뉴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됐습니다. 한국노총까지 참여 중단을 선언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로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국제사회에 고발한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일본의 사죄였지만 일본은 독도 망언을 내놓는 등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잦은 설을 앞두고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혜원 의원에 이어 한국당 송원석, 장제원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지만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법제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밤새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추위는 바로 풀리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귀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 안팎의 혼란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도 힘을 잃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첫 소식 김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노총은 밤늦게까지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의논했지만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무조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안건을 내놨지만 논의 끝에 조건부 참여안과 조건부 불참안 그리고 무조건 불참안 등 3개 수정안이 대신 표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3개 안건 모두 부결됐고 자정까지 이어진 경론 끝에 일단 조합 간부가 모이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마련한 뒤 임시대의원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입니다. 더 이상 오늘 상정된 대의원 대회 안건 진행하기보다 사업계획, 추진계획 만들어서 임시대의원대 소집해서 동지들과 함께 결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힘 실어주십시오. 호소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당장 다음 달 국회에서 논의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체제 개편,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주요 현안에서도 별다른 협상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대화 복귀를 추진했던 현 지도부의 리더십 공백도 불가피해 혼란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여기에 한국노총도 정부가 사용자 측 의견에 편향된 결론을 내리려 한다며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상징인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소원이었던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는 결국 풀지 못한 한이 됐습니다.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향년 93세입니다. 암 판정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던 할머니는 최근 몸이 쇠약해져 보르며 입원해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고작 14살에 위안소로 끌려가 중국 광동, 홍콩,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삐질삐질을 안 해. 그게 머리에 백이 있다. 그래서 증인한 게 꼭 이거는 저 사람 알려야 되겠다 싶으니까. 1992년 피해 사실을 처음 고백한 김 할머니는 이듬해 UN 인권위원회의 위안부 피해자로서 처음 파견을 나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활발한 증언을 했습니다. 2012년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나비기금도 만들었습니다. 내 힘 닿는 데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들 같은 당한 여성들에게 보답이 되도록 써보겠습니다. 암투병 중이던 지난해에도 휠체어를 끌고 외교부로 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1억 원 받으려고 이때까지 싸웠나? 1억 원이라 하는 거는 1,000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정부에 등록된 공식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23명이 됐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원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국회 연설에서 한일 간 갈등 현안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가 하면 고노다라 외상은 또다시 독도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재덕 기자입니다.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초계기 위협 등 한국과의 현안에 대해선 일절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북한과는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하지만 고노다로 외무상은 이어진 외교 부문 연설에서 6년째 독도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초계기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갈등을 이어가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겁니다. 한일 양국 관계는 초계기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53%로 지난해 말에 비해서 6%포인트나 급상승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초계기 갈등 등을 부추기고 있는 데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대 이원덕 교수입니다. 아베가 만약 하협하거나 양보하는 걸 보이면은 일본 유권자들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베의 행동은 저는 다분히 국내 정치적 행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아베 정권이 개헌 추진을 위해 한일 갈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반론도 많습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장에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소식은 곽영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안성시 금감면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이 농가는 어제 사육 중인 젖소 20여 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임에 따라 안성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김대균 구제역 방역과장입니다. 해당 농장 120세대에서 전두수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와 충청 지역의 우제류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은 오늘 밤 8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됩니다. 또 우제류 축산 농장과 축산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와 인접한 시군의 우제류 사육 농가의 소화 배제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오늘부터 지자체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전국의 구제역 관련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환시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결정해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인천 남양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에 대해서 예타가 면제될지가 관심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 자격 논란에 휘말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인데요. 비상대책위가 반대하고 있어 계파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동근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에 앞서 어제 입장문을 통해 출마 강행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도전하고자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출마라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당내 여론은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황 전 총리 출마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려 있습니다. 비대위 등 지도부 일각과 비박계는 황 전 총리가 지난 15일 입당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당 대표가 되려는 것은 책임당원에 국한된 피선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황 전 총리를 당에 끌어들인 친박계는 영입 인사에게 출마 자격을 운운한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한국당 비대위에선 찬반이 갈린 채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 당원 당규를 지키라고 강조한 반면 친박계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황 전 총리 편에 서서 지원 사격을 가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선관위가 황 전 총리 출마 자격을 놓고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그 결과와 향후 비대위 반응 등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CBS 뉴스 유동근입니다. 손혜원 의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과 장제원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관련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이 모호해 실제 법제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건물이 있는 곳에 개발을 추진한 송원석 의원과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 예산을 증액한 장제원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차제에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논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대책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입니다. 차제의 기준과 전수조사도 필요하고요. 또 관련돼서 기준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도 이번 계기로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에서 관련법 제정이나 윤리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공무원 시행강령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해충돌이 정의와 기준, 대상, 범위 등을 칼로 무자르듯 정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 이른바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검토됐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섞인 의정활동도 없지 않았던 만큼 이번 기회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는 절실해 보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한국은 제조업의 강국으로 불려왔지만 신제조업 분야에서는 그 명성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중국보다 2년 정도 뒤처진 상태입니다. CBS 연속기획 제조업 4.0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신제조업 실태를 이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심지어 중국조차 제조업의 부활을 얘기할 때 한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고용 효과는 단기적이며 10년 이상 장기적인 고용 효과는 제조업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한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더 장려하다 보니 현재 한국의 신제조업 경쟁력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혁신 모임인 IIC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임채성 교수는 참담함을 토로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 가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그냥 그걸 끌어나갑니다.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일본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진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규판 실장입니다. IoT를 제조업 분야에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리드하는 대기업들이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신제조업은 서비스화된 제조업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신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이냐 제조업이냐를 구분짓기보다는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디지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일부 사립 유치원 단체의 시설 사용료 요구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립자나 원장이 초기 투자금 보전 명목으로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여지를 다시 한번 차단한 겁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단체 시설 사용료 요구에 대해 논란이 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그동안 시설 사용료 반영을 집요하게 요구한 데 대해 교육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유 장관은 건축적립금은 이미 제도로 마련돼 있다며 유치원은 학교인 만큼 회계 투명성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최근 토론회에서 유치원 설립 때 투자된 돈과 빌린 돈에 대해 보전이 되도록 회계 규칙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탈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역시 이러한 주장을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장영국 공동대표입니다. 설립자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정말 법적으로 하자 없는 그 지금 용어를 찾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설립자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설립자가 지금 수십억을 투자를 해갖고 지금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은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서
멋대로 돈을 뺏어 쓸 수 있는 여지를 두기 때문에 학부모 단체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유 장관의 명확한 입장 발표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됐습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합니다. 기금위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어 오늘 수탁자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유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조 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 2차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와 조 전 코치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공개됐던 우리 기업들의 핵심 제품과 기술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한국판 CES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삼성과 LG전자, SKT와 네이버랩스 등 CES에서 주목받은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40여 개사의 제품들이 공개됩니다. 작년 휴대전화료 물가가 정부 정책과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여파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휴대전화의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는 98.43으로 1년 전보다 1.6% 하락하면서 지난 9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에 홍역 확진 환자가 40명에 달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에서는 어제까지 홍역 확진 환자가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영국의 향후 브렉시트 계획과 관련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거나 제2국민투표를 개최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표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홍 기자의 쏘와십니다. 오늘 또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부 홍영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방송인이자 성공한 요식업자로 이름을 알린 홍석천 씨가 최근 서울 이태원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가게 두 곳의 문을 닫는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지목했는데요. 네. 오늘은 핫한 골목도 무너지게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경리단길 하면 이색적인 맛집과 특유의 문화가 어우러져서 유명했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 그쪽까지 확산이 된 거군요.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하면은 이른바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치솟아서 그곳에서 임대를 해서 식당이나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결국은 장사를 하지 못한 채 밀려나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네. 이태원 주요 골목이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 경리단길 쪽으로 젊은 아티스트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이국적인 식당을 열면서 많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이었는데요. 너무 잘 되니까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높이고 아티스트들이나 상인들이 그걸 버티지 못해서 떠나게 돼버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경리단길을 찾아가 봤는데요. 네. 입구부터 약 20분간 걸으면서 올라가는데도 1층에 빈 가게가 대략 10곳이 넘었고요. 네. 임대 딱지만 덩그러니 붙어져서 휑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또 곳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보니까 여기가 경리단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경리단길에서 7년 동안 식당을 해온 외국인 MJ 말 들어보시죠. 많이 방송이 너무 핫하다고 하니까 사람이 일부러 찾아오고 주변에 건물주들이 사람 많으니까 가게들 많이 월세 올리고 손이 없어지고 장사 안 되는. 옛날에 이 동네에 외부 사장이 되게 많아요. 저처럼 70% 사장들 다 외국인이에요.
경리단길 임대료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지난 4년간 40%나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40%. 네, 문을 닫는 상가들이 많아지니까 예전만큼의 매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는데도 한 번 오른 임대료는 잘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이태원이 21.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경리단길뿐만 아니죠? 네, 연남동과 망리단길, 홍대, 서촌, 북촌, 서울을 넘어서 부산 감천 문화마을, 광복로, 대구 김광석거리, 광주 카페거리 등으로 전국화되는 양상입니다. 그야말로 한번 떴다 하면 다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황폐화되는 그런 모양인데 네. 자영업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빼앗기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 이 경리단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초기에 제가 앞에서 만나봤던 외국인이나 아티스트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자기만의 이색적인 식당과 카페를 열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 되면 돈을 벌기는커녕 투자했던 돈까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영업자로서는 큰 타격인데 네. 자영업자 아닌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집이 좀 멀어서 그렇게 자주는 못 왔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경리단길 어느 맛집을 갔었는데 가봤더니 사라졌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만난 시민들도 내 단골집이 사라진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경리단길에서 만난 이동희 씨입니다. 많이 왔었는데 오늘도 이제 전에 먹던 식당을 갔는데 닫혀 있더라고요. 다른 식당 왔는데 많이 이제 전보다는 많이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아서 좀 아쉽죠. 경리단길이나 서촌 등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곳이지만 외국인들도 선호하고 많이 오는 곳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돼서 결국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 관광지 하나를 잃는 셈이나 다름없죠. 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난해였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국회에서 지난 9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됐고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인상률을 한도 5%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5년을 넘을 수 없어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고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려웠는데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조금이나마 임차인들의 권리가 확대된 것이죠. 하지만 홍석천 씨처럼 유명 인사들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었잖아요. 법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지난해 9월 말쯤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소급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개정된 법의 효과는 올해 초부터 되는 것이죠. 시행이 올해 초다.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서울 성동구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성동구는 성수동을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협약을 주선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하반기 이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업체 64곳 중 50곳이 임대료를 상승 없이 재계약했고요. 이들 업체 임대료 평균 인상률은 상생협약 이전인 2016년 18.6%에서 2017년 하반기 4.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네. 이런 건데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일터를 잃고 또 단골 식당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리단길의 한 카페 주인은 이곳에 와서 좋은 일이 있었다는 분들의 기억을 보존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핫한 경리단길로 놀러가는 일이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찬바람과 함께 오늘 아침 영하권의 추운 날씨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낮은 곳이 많은데요. 일부 중부지방과 경상북도의 경우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고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4도, 철원은 영하 13도 가까운 기온이고 파주 역시 영하 12.5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예년 수준만큼 오르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보다도 낮 기온이 약간 더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경우 낮 기온이
경상 5도, 대전과 전주 7도, 대구 9도, 부산은 10도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밤에 일부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목요일인 모레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경상도,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큰 한 주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지만 금요일에는 일시적으로 날씨가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4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9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